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의 프랑켄위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팀 버튼의 모든 작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별 5개를 줬죠. 근데 유독 이 작품에 실망했다니 믿겨지십니까? 거의 20연승을 달리던 축구팀이 홈 구장에서 최약체 팀에게 예상 외의 패배를 당한 느낌입니다. 홈 구장에서 치맥을 즐기던 관중들은 아연실색하고 주전과 감독은 벙찐 상황인 것이죠. 무난하게 무패로 리그 우승을 할 것 같던 팀이 그래서 전작품 별 5개라는 위대한 위협을 세우며 영화사에 길이 남는 올타임 레전드 감독으로 나무리라 예상했던 팀 버튼이 프랑켄위니에서 이렇게 처참히 무너질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팀 버튼의 최대 작품이 되리라 예상이 맞지 않았던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떠오릅니다. 당시 전세계 관객들도 팀 버튼의 지금까지 필모그래피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작품만은 팀 버튼의 최고 걸작이 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고 주저없이 극장으로 달려간 결과가 전세계 10억 달러 흥행 돌파, 2010년 당시 기준 역대 흥행 성적 5위라는 초대박을 냈던 이유였겠죠.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본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평가는 싸늘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영화의 만듦새가 아니었던 거죠. 저도 이 영화의 첫 관람 당시 적잖이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짜장면은 짜장면 맛이 나야 한다는 이론으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찬찬히 분석해보니 이 작품은 팀 버튼만이 만들 수 있는 걸작이었어요. 그의 맥락에서는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형태로 정제된 작품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프랑켄위니에 실망한 이유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도 역시나 오해였습니다. 다행이게도요. 팀 버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관객인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이 지점에서 잠시 짚고 넘어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종종 혹은 자주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는 지점인데요. 그날따라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랑 싸웠다든지 걷다가 재수없게 새똥을 맞았다든지 직장에서 진상 고객을 만났다든지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팠다든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람은 로봇과 달리 생명체라서 늘 똑같은 감정 상태만 유지할 수 없고 주변 상황과 사람,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컨디션 저조나 감정 기복이 영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영화 평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상태와 영화 상태를 혼동하여 좋은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영화 볼 당시에 자신의 기분이 안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영화에 안 좋은 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불공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저는 일주일에 2편의 영화 평론을 쓰려니까 몸이 부대끼고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이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영화를 보려니까 조그만 흠도 크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만약 좋은 컨디션으로 보았더라면 별 5개를 주었을 작품도 컨디션이 나쁘니 별 3개를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익히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책 광고를 보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곱씹게 되는 말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저의 경우 밤 늦게 요즘에 보통
12시나 새벽 1시쯤에 잠에 들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 편의점에 출근하면 몽롱한 상태가 돼요. 사람 몸이 피곤하면 좋게 말할 것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막대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손님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럴 때 저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짐하게 되는 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겠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힘들면 나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영화에 대한 나의 평가가 혹시나 당시의 기분이나 감정, 나의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이고 상태는 상태고 평가는 평가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완전 별개의 것으로 각각을 분리시켜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공정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랑 관계없는 영화 외적인 나의 기분과 감정, 나의 상태를 철저히 배제하고 영화를 영화만으로 판단하는 게 공정한 것이죠. 영화를 보면서 느낀, 영화 안에서 느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만을 영화 평가에 집어넣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지점이 프로와 일반인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들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죠. 주관은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의 눈으로 객관적 평을 말하고 쓸 줄 아는 게 프로겠죠. 어쩌면 저는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영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상태와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건 프로라면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상태가 좋아야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는 아파도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건강한 표정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무한도전의 유재석도 10년이 넘는 예능 생활 동안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잘한 가정사와 개인적인 컨디션 난조, 슬럼프, 우울과 불안, 건강 문제 등등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프로답게 늘 웃는 모습, 늘 좋은 모습만 시청자들에게 보여왔습니다. 저 역시 유재석처럼 프로 정신을 갖고 이 일을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속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다시 프랑켄 위니로 돌아와서 제가 프랑켄 위니에게 실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4년 팀 버튼은 30분가량의 흑백 실사 영화로 프랑켄 위니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이때 이미 이 영화의 줄거리를 다 봐버렸죠. 오늘 우리가 다룰 2012년작 프랑켄 위니는 제가 보기에 1984년 동명의 작품을 90분가량으로 3배의 러닝타임을 들여서 엿가락처럼 쭉쭉 늘여놓은 것에 불과했어요. 스토리의 큰 줄기도 비슷비슷합니다. 첫 장면이 나오는 시점부터 저는 예상했죠? 아니, 예상이라기보다 이미 보았던 게 있기 때문에 설마 똑같이 가진 않겠지 반신반의하며 봤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는 상황에서 영화를 본다는 건 저에게 곤욕스러운 체험이었어요. 저는 스토리나 전개의 반전을 특히나 중시하는 사람이란 걸 프랑켄 위니를 통해 절감했죠. 저의 당혹감을 이해하시려면 유주얼 서스펙트의 결말을 미리 알아버린 사람이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수시로 내뱉는 탄식과 한숨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 사람은 지인이든 인터넷이든 스포일러를 한 사람에 대한
한 맺힌 욱하는 감정을 주체 못하겠죠. 저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유주얼 서스펙트와 식스센스의 결말을 모른 상태에서 그 영화들을 보고 마지막에 결말의 짜릿함을 한번 느껴보는 것이에요. 사실 이 영화들은 마지막에 극적 반전에 영화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제작자나 관객이나 반전 하나만을 보고 질주하는 레이싱이나 다름없죠. 물론 프랑켄 위니가 그런 반전이 기가 막힌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반전과는 거리가 있죠. 하지만 이미 스토리를 알아버린 상황에서 이 작품을 보고 있자니 김이 빠졌던 게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갈 때의 그 뻔함은 정말이지 참을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의 기분대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니까요. 마치 이 영화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심정으로 평가해야만 합니다. 이런 건 어쩌면 고도의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 능력, 유체 이탈 능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팀 버튼은 1984년에 만든 자신의 작품을 굳이 2012년에 무려 28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실사 영화도 아니고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컬러도 아니고 흑백으로 말이죠.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팀 버튼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1984년 만든 프랑켄 위니도 그냥 한번 만들어 본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애정을 쏟아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그 작품은 러닝타임도 30분이었고 당연히 극장 개봉도 못했고 디즈니의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팀 버튼이 유명해지니까 꺼냈다고 합니다. 자, 팀 버튼이 느꼈을 울분과 서름,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인지도만 좀 있었더라면, 자본만 있고 지원만 더 있었더라면 제대로 만들어졌을 작품을 모든 것들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의지와 열정만으로 완성했던 거예요. 그런 작품을 2012년에 다시 되살린다는 건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죽었던 강아지 스파키가 강력한 전기 에너지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죠. 자, 이 영화는 내재적 스토리도 부활을 머금고 있어요. 이러한 외적 상황 정보도 부활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부활이 된 거죠. 혹시 팀 버튼은 이러한 해석마저도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1984년 작도 디즈니에서 만들었고 2012년 작도 디즈니에서 만들었습니다. 팀 버튼은 한 제작사와만 계약하는 감독이 아니죠. 워너브러더스 21세기 폭스에서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만은 유독 디즈니와 함께합니다. 혹시 팀 버튼은 디즈니에 대한 유쾌한 복수를 했던 것 아닐까요? 자, 1984년 당시에는 흑백 실사로 만들어졌던 이 작품이 2012년에는 흑백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우선 실사 영화가 클레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팀 버튼은 충분히 실사로 프랑켄 위니를 되살릴 수도 있었어요. 이는 명백히 의도적 선택입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사에 비해 애니메이션이 감독의 의도를 100% 더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실제 배우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그 배우의 마음까지 감독이 어찌할 수 없겠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통제할 수 없죠, 감독이. 하지만 팀 버튼은 이 프랑켄 위니라는 작품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도대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되살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팀 버튼은 이미 크리스마스의 악몽 유령 신부를 통해 자신의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각과 실력을 증명해 왔죠.
그리고 굳이 이 작품을 흑백으로 되살려낸 이유도 분명합니다. 팀 버튼의 색깔은 흑백, 즉 회색입니다.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의 밑바탕에는 회색이 깔려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이번 영화도 팀 버튼은 역시나 회색을 주 색상으로 사용합니다. 흑백은 1984년의 감성을 되살려내죠. 팀 버튼이 TV와 극장에서 어린 시절 보았던 흑백의 감성이 이 영화와 잘 어울려요. 흑백, 즉 회색은 죽음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화하기에 흑백보다 더 좋은 색깔은 없겠죠. 흑백 이외에 다른 컬러가 스크린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색깔의 시선을 빼앗겨서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팀 버튼은 흑백의 단순한 대비만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피사체의 형태와 질감에 온전히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인물과 대상에 대한 몰입감을 흑백은 극도로 높여줍니다. 만약 이 영화가 총천연색 컬러였다면 우리는 이입이 아니라 감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캐릭터 잘 만들어졌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프랑켄 위니, 즉 죽었다가 되살아난 강아지가 소재일까요? 프랑켄 위니의 모티브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시체들을 바느질해서 시체들을 이어 붙여서 만들어낸 괴물이죠. 프랑켄슈타인과 프랑켄 위니의 차이는 죽은 사람과 죽은 강아지의 차이입니다. 팀 버튼은 어린 시절부터 단편 빈센트에 묘사된 것처럼 공포 영화를 즐겼어요. 드라큘라, 마녀, 프랑켄슈타인 같은 환상적인 어둠의 존재들은 그의 영원한 우상이었을 겁니다. 언젠가 자신이 감독이 된다면 스크린에 그 존재들을 멋지게 부활시키고 싶었겠죠. 이런 맥락에서 프랑켄슈타인이 팀 버튼의 소재가 된 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개가 부활한다는 게 이 영화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죽은 강아지의 부활이야말로 죽은 사람의 부활보다 팀 버튼다움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팀 버튼은 어른을 위한 잔혹 동화를 만들어 왔죠. 팀 버튼의 대상이자 목표, 주요 관객층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토이스토리의 팀 버튼식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토이스토리의 주제는 아이보다 어른들이 보았을 때 더 짠하게 와닿죠.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 철없던 어린아이 시절에 갖고 놀다 별 생각 없이 내다버린 장난감들이 소중해진 것이죠. 장난감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 향수와 그리움을 자아내는 대상입니다. 자, 팀 버튼에게 장난감은 죽은 개로 치환됩니다. 재밌게도 토이스토리에서 장난감은 죽은 대상이지만 원래 장난감은 죽었잖아요. 죽은 대상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냈고 반대로 프랑켄 위니에서 스파키랑 강아지는 원래는 살아있는 대상이지만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그렸다는 거죠. 이 지점, 즉 오리지널 픽사 디즈니 작품들은 죽은 것들을 살려내지만 장난감이 살아났죠? 월 2를 봐도 살아났죠? 어쨌든 팀 버튼 감독은 살아있는 것들을 죽은 것처럼 그려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팀 버튼 감독은 살아있는 것들을 죽은 것처럼 그려낸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에서는 죽음의 이미지가 여러 캐릭터로 형성화되고 죽은 자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생기 있게 그려지죠. 오늘날 관객들은 디즈니의 우디나 버즈 같은 가상의 장난감 캐릭터보다는 프랑켄 위니 같은 죽어버린 강아지가 다시 살아나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 더 이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는 인구가 이미 1,000만에 달한다고 해요.
장난감이 주는 보편성보다 강아지가 주는 보편성이 압도적으로 더 큰 것이죠. 장난감은 생애의 특정 지점에 머물러 있다 폐기 처분될 운명이지만 장난감을 어른이 돼서 가져놓으면 이상하죠? 갖고 놀 수도 있지만 강아지는 갓난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전 연령대에 골고루 호소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강아지는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한 가족이죠. 강아지를 기르는 집에선 강아지가 죽으면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죠. 관객들은 스파키가 죽는 장면에선 자신의 강아지가 죽는 혹은 죽을 날을 상상하게 되겠죠. 스파키가 되살아났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건 어디까지나 비현실적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되살아난다는 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프랑켄윈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1984년 원작과 2012년 작품의 스토리적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강아지 스파키가 주인공이 던진 공을 물고 오다가 차에 치여 죽어요. 주인공 빅터는 학교에서 생물학 수업 도중 선생님이 전기를 개구리 뒷다리에 연결했는데 당연히 뒷다리가 꿈틀꿈틀 거리겠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번개치는 날 스파키를 되살려내요. 무덤에서 데려와서. 그리고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스파키를 죽이러 몰려가요. 주인공 빅터는 스파키를 보호하려다가 불이 난 풍차에서 기절해요. 기절한 빅터를 스파키가 살려내고 스파키는 죽어버리죠. 다시 그 스파키를 마을 사람들이 자동차 엔진을 전깃줄로 연결해 되살려냅니다. 이러한 큰 줄기의 스토리는 같아요. 그런데 2012년작은 여러 지점에서 1984년 원작에는 없던 설정이 설명되고 원작과 다른 지점도 여럿 보여집니다. 아마 추후적으로 스토리를 가다듬으면서 세부 설정을 확정하면서 변경할 것들을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프랑켄위니의 경우 팀 버튼이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의 격차를 갖고 만들어낸 같지만 다른 두 작품이기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유추해보는 것도 재밌는 또 의미 있는 작업이겠죠. 자, 예를 들면 제일 첫 시퀀스는 빅터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빅터가 캠으로 찍은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84년작은 뒷마당에서 찍어서 그런지 정글 같은 곳에 화산이 있고 그 화산을 빅터가 만든 거죠. 원시인이 이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스파키는 공룡 복장을 하고 화면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화산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익룡을 잡으려다가 영화가 갑자기 끝나버려요. 되게 짧게. 반면에 2012년작은 역시나 그 마당에서 찍은 게 역력해 보이는데 이번엔 바닥에 종이박스를 되게 촘촘하게 깔았어요. 건물도 디테일하게 그려가지고 일일이 빌딩을 그려서 세웠어요. 그리고 자동차, 장난감 시민, 장난감 병정들을 세워서 이렇게 손으로 막 조정한단 말이죠. 이런 도심지, 이제 배경이 바뀌었죠. 아까는 정글 같은 곳이었는데 도심지가 됐어요. 도시가 웅장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했습니다. 스토리도 익룡이 출연하자 해병대가 돌격을 해요. 그리고 익룡이 불을 뿜으니까 해병대가 공격을 해요. 좀 더 다채로워졌죠. 각 인물들의 대사까지 들어갑니다. 스파키는 괴물 복장을 하고 등장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이 된 공룡들을 물어서 제압해요. 자, 원작에서 스파키는 주인공 빅터의 장난감 놀이와 영화에 별 관심 없이 등장하죠. 84년작의 스파키는 게으르고 수동적인 강아지로 묘사되었어요. 반면에 2012년작에서 스파키는 빅터의 충실한 주인공으로 능동적으로 활약합니다. 자, 수동에서 능동으로 스파키의 모습이
모습을 변화시켜 묘사함으로써 관객들의 이입을 도왔죠. 아무래도 수동적이고 어리숙한 강아지에게는 감정이입을 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심지어 스파키는 영화 상영 기계가 중간에 불타버리거든요. 그 스크린이. 그래서 그 고장난 상황에서 영화 상영기의 그 컨센트 코드를 입으로 물어서 뽑아내요. 영리하고 기특하죠. 이러한 동작 하나하나가 빅턴의 가족과 스파키의 일체감이 얼마나 깊은지 잘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984년작에서는 가족 영화 상영 직후에 빅터가 집 앞에서 야구공을 던지고 스파키가 물어오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다가 우연히 갑작스레 등장한 차에 치여서 스파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2012년 작에는 스파키가 죽는 그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중간 지점에서 이 스파키가 죽기까지 어떤 서사가 묘사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빅터는 방금 영화 상영 도중 고장난 그 영화 상영기를 자기만의 다락방에 가서 고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빅터가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걸 관객들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스파키는 빅터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아까 영화 상영 도중에도 등장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달릴 수 있는 장치 위를 달려요. 그리고 스파키는 순간적이지만 야구공을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습니다. 자, 이 모든 장면들을 팀 버튼은 하나씩 보여주면서 개연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후 나오는 장면들이 갑작스런 사건으로 보이지 않게끔 관객들을 납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팀 버튼은 모든 장면들을 섬세하게 계산해서 배치할 줄 아는 기본이 된 감독입니다. 그에게 쓸데없는 여분의 장면은 없는 것이죠. 자, 집 밖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며 마을의 전경을 원거리에서 비춥니다. 이때 잘 정돈된 마을, 저 멀리 언덕이 보여요. 그 언덕에는 뉴 홀랜드라고 쓰여 있고 언덕 위에 풍차가 돌아갑니다. 이 풍차는 극 후반부에서 죽을 뻔한 빅터를 스파키가 구해낼 장소이죠. 마을 전경은 팀 버튼의 가위손을 보신 분이라면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 가위손의 마을과 흡사합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팀 버튼은 자기 작품을 스스로 오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팀 버튼이 그런 종류의 마을 이미지를 특히나 좋아하는 것인지 혹은 자신이 어렸을 적 살던 동네의 이미지가 그러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이 그렇게 생기게 된 원인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팀 버튼은 이런 마을 풍경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저는 팀 버튼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자신이 보고 싶은 이미지를 영화로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빅터의 성질 더러운 이웃 아저씨 버거마이스터가 등장합니다. 스파키가 자신이 애써 갖고 놓은 꽃밭을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저번엔 정원 장식물에 오줌도 쌌다고 빅터를 핀잔 줍니다. 이 아저씨는 꼼꼼한 강박이 있는 성격으로 빅터를 수시로 관찰해요. 자기네 집에서. 이 아저씨의 사촌 딸은 빅터에게 우호적입니다. 이 딸의 길에는 강아지와 스파키는 서로 좋아해요. 그런데 성질 더러운 그 버거 아저씨가 사이에 껴서 분위기가 묘하게 연출되는 거죠. 이 아저씨는 동네 시장인데 그 후반부에 사촌 딸에게 네덜란드 축제에서 노래를 시켜요. 네덜란드 축제는 극 후반부에 난동이 일어나는 주요 무대가 됩니다. 이처럼 등장하는 인물들과 주요 공간들이 극 초반에 복선을 깔고 소개되는 거죠. 한편 학교에 간 빅터는 새로 온 과학 선생님을 만납니다. 라즈 크루스키라는 이름의 선생님인데요. 이름만 봐도 이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선생님은 첫 시간부터
벼락 맞은 원래 선생님의 후임이 자신임을 밝히면서 벼락을 맞는다는 표현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죠. 번개는 전기일 뿐이고 전자가 구름을 떠나서 땅과 연결되는 와중에 사다리를 만드는데 중간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다리가 막혀서 붐 하고 터지는 거라고 설명해요. 이때 이 선생님의 설명은 대단히 극적이고 연극적이어서 아이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라즈크로스키 과학 선생님은 과학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죠. 선생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어떤 아이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번개를 자주 당한다고 말해요. 어떤 뚱뚱한 아이는 자기 아빠가 번개를 2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뉴올랜드는 버려진 금강 위에 지어졌다고 음침한 분위기의 여학생이 말해요. 그러자 방금 말한 그 아이가 금광이 아니라 묘지라고 말하죠. 어떤 아이는 벌떡 일어서며 원인은 풍차라고, 풍차가 공기를 끊임없이 돌려서 그렇다고 말하죠. 자, 이러한 대사들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죠. 묘하게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앞으로 번개가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란 걸 명시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죠. 한편 스파키는 마당에서 야구공을 굴리며 혼자 놀고 있어요. 빅터가 학교 간 사이 말이죠. 이때 옆집에 아까 복슬복슬한 암컷 강아지를 봅니다. 옆집으로 굴러간 야구공을 이 암컷 강아지가 굴려 보내줘요. 이때 두 강아지는 눈이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복선은 정교하게 설계되고 보여집니다. 한편 학교 수업이 끝날 때 라즈크로스키 선생님은 과학대회에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아이들에게 한 명씩 동의서를 나눠줘요. 자, 빅터는 집에 가려고 학교 앞에 메어놓은 자전거를 풀고 있는데 아까 섬뜩한 분위기의 같은 반 여학생이 자기 고양이를 안고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여학생은 미스터 위스커스, 자기 고양이가 너의 꿈을 꿨다고 말해요. 그 증거로 여학생은 휴지에 싼 고양이 똥을 꺼냅니다. 고양이 똥은 마치 V처럼 생겼어요. 빅터의 맨 앞글자 V와 동일하죠? 여학생은 이건 예언이라면서 지난달엔 고양이가 밥의 꿈을 꿨는데, 즉 고양이가 B처럼 생긴 똥을 넣었는데 밥이 맨홀에 빠졌고, 토시아키 꿈을 꿨을 땐, 즉 고양이가 T자 모양의 똥을 쌌을 땐 토시아키가 야구 시합에서 퍼펙트 게임을 성공시켰고, 나소루의 꿈을 꾸자, 즉 N자 모양의 똥을 고양이가 싸자 야구 시합에서 나소르가 공을 맞고 기절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될 징조라며 그 크고 섬뜩한 눈으로 빅터를 바라보죠. 여자아이는 고양이 똥을 내밀지만 빅터는 그냥 가요. 이 고양이 똥을 빙자한 꿈 이야기는 알 수 없는 어떤 우주적 기운에 의해서 무슨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영화 전체가 프랑켄슈타인처럼 굳이 따지자면 공포 영화인 셈인데, 팀 버튼의 공포, 즉 호러는 사람들을 공포감에 휩싸이고 두려워 떨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를, 그 긴장감 있는 분위기 자체를 같이 즐기자, 할로윈 같은 공포 축제의 분위기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자, 빅터가 집에 도착하자 에드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과 과학대회에 나갈 짝이 되자고 제안합니다. 에드가는 반 친구인데 강요를 하는 거죠. 넌 과학 천재야. 너랑 짝이 되면 무조건 승리하잖아. 나 아이디어 많어. 나랑 살인광선 만들자.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밀어붙여요. 빅터는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 에드가란 아이도 이후 극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에드가는 불편한 존재로, 성가신 존재로 빌런처럼 앞으로 활약을 할 예정이죠. 자, 빅터가 집에 들어가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빅터는 아버지에게 과학대의 동의서를 서명해달라고 부탁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죠. 빅터의 아빠는 여행사 직원입니다. 부부끼리도 상반된 곳을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해요. 남편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고 싶고 아내는 아마존 강을 탐험하고 싶다고 치자 그런 경우 빅터의 아빠는 이 둘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골프도 칠 수 있고 인디언도 볼 수 있는 곳이라면서 말이죠. 이때 갑자기 엄마가 끼어들어서 하지만 강도 없고 정글도 없잖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죠. 빅터도 엄마를 거들어서 둘 다 만족 못하네요. 이렇게 말하죠. 아빠는 근데 둘 다 양보했으니 모두 만족했다고 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넌 과학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난 네가 야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아빠는 자신의 욕망을 아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길게 돌려 말한 셈이죠. 둘 다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아빠의 말에 빅터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내 야구장 장면이 나와요. 빅터는 아빠 말대로 야구를 하기로 타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984년작이 없는 생략되었거나 새롭게 추가된 스파키가 죽기 이전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있어야 할 장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히 들어찬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히 스파키가 죽게 되는 원인이 1984년작에서는 전적으로 빅터의 실수였죠. 공 던지다가. 근데 2012년작에서는 빅터가 친 홈런을 스파키가 보고 흥분해서 목줄을 풀고 돌진해요. 도로까지 이제 가로질러서 공을 물고 되돌아오다가 갑작스레 등장하는 차에 부닥쳐 사망하는 것이죠. 특히 아빠가 빅터는 원래 관심도 없었던 그 야구를 강요해서 마지못해 야구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족들도 스파키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물론 스파키의 욕망도 있었고요. 빅터는 그저 야구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고 우연히 홈런을 날렸는데 그걸 스파키가 흥분해서 늘 하던 대로 물어오겠다고 달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버리고 만 것이죠. 따지고 보면 스파키의 죽음에 모든 가족이 연루되어 있어서 모두가 잘못했고 어느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망을 시작하자면 아빠도 엄마도 야구대회 관계자도 운전자도 빅터 자신도 잘못인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누구도 예상 못한 사고였다고 누구도 잘못이 없다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키의 죽음은 갑작스레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어떠한 악인의 개입도 없는 난데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죽음이란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일상적인 죽음의 모습과도 닮아있죠. 자,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다른 대다수 영화들에 묘사된 영화적 죽음은 왠지 모르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 죽음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선택과 반응 그리고 부활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 영화죠. 자,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찹니다. 가족은 스파키를 애완동물 공동묘지에 묻어요. 옆집 앙컷 강아지는 홀로 야구공을 굴리고 있죠. 야구공은 스파키의 빈 집으로 굴러갑니다. 어느새 비가 내려요. 마치 스파키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하늘이 우는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창문 너머로 스파키와 함께한 가족들의 추억이 서린 사진이 보입니다. 상심해서 침대에 들어놓은 빅터 옆에 부모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 마음속 특별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란다. 스파키는 평생 거기 있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자 빅터는 말합니다. 그냥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알아. 할 수만 있다면 되살리고 싶어. 이렇게 말하죠. 빅터가 중앙에 있는 그 모습, 중앙에 이렇게 빅터의 모습이 딱 나와요. 중앙에 있고 주변 전경만 계속 바뀝니다. 빅터는 그대로 있고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빠지죠. 빅터는 자기가 찍은 스파키가 나온 영화를 보고 자기 방에 앉아있다가 식사 자리에 앉아있다가 차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교실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주변 배경은 바뀌지만 빅터만은 바뀌지 않아요. 늘 빅터는 아래쪽 땅을 쳐다보고 있고 기운이 없고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그 우울과 슬픔에 가득 찬 눈망울.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스파키에 대한 상실의 그리움이란 걸 이 시퀀스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수업 중에도 빅터는 노트에 스파키의 이름을 쓰고 스파키를 그립니다. 과학 선생님의 말은 들은 채 만 채 관심도 없죠. 들리지도 않죠. 그러다가 과학 선생님이 죽은 개구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그 전선들은 죽은 후에도 남는단다. 이런 말을 하니까 빅터의 눈이 순간적으로 위를 쳐다봐요. 근육이 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렴. 빅터는 빤히 집중해서 이 모습을 쳐다보죠. 선생님이 전기를 흘리자 죽은 개구리 다리가 벌떡 일어납니다. 빅터는 노트에 그린 스파키 옆에다가 전기 모양으로 선을 그려요. 스파키를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빅터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신이 났죠. 차고에서 장비들을 챙겨서 자신만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빅터는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스파키의 시체를 공동묘지에서 파내어 집으로 갖고 옵니다. 자, 천둥번개가 치는 밤, 빅터는 스파키의 몸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 천장으로 올려보내요. 자, 대사 하나 나오지 않는 시퀀스이지만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탄생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천둥치는 밤에 번개에 나부끼는 연들, 각종 전기 유도 장치들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모습, 빅터의 비장한 표정과 하얀 가운이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죠. 스파키는 번개를 맞고 되살아났습니다. 스파키의 몸은 바느질로 여기저기를 기운 누더기예요. 스파키는 꼬리를 흔들다가 꼬리가 빠져버리기도 해요. 즉 스파키는 살아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죽어있다고 하기도 뭐한 중간적 상태입니다. 마치 좀비처럼 말이죠. 좀비를 살았다고 해야 할지 죽었다고 해야 할지 난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되살아난 스파키는 죽기 전과 동일하게 빅터를 따르고 좋아합니다. 단지 외양이 되는 육체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뿐이지 내면은 이전과 동일해요. 즉 겉모습은 죽은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어디까지나 스파키 그 자체예요.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면이 중요하다. 스파키의 외양만으로 우리는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스파키는 물을 마시지만 물이 바느질한 부분을 통해 사방으로 새어나갑니다. 그 스파키는 또 전기를 충전을 해야 그 자신의 몸이 전기가 충전이 돼서 돌아다녀요. 마치 장난감 로봇 같죠? 빅터가 외출한 사이 아까 섬뜩한 여자아이가 갖고 있던 그 고양이가 2층에서 스파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스파키는 이 고양이를 쫓아갑니다. 고양이는 도망가며 옆집 아저씨의 꽃밭을 망쳐놔요. 빅터는 원래 스파키를 숨겨놨죠. 사람들한테 보이면 사람들이 기겁할 줄 알고. 근데 스파키가 밖으로 나가서 빨래 넣는 아줌마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죠. 아줌마가 깜짝 놀랍니다. 스파키는 단지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으려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오해를 받은 거죠. 아줌마는
빨래 너머에 비친 스파키의 이빨,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도망간 겁니다. 곧이어 갓난 아기를 유모차에 싣고서 대화를 나누는 아줌마 2명이 나오는데요. 한 아이가 그 공갈 젖꼭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스파키가 이걸 물고 쭉쭉쭉쭉 빨면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봐요. 아이는 큰 소리로 울고 아이 엄마는 스파키의 침이 묻은 젖꼭지를 아이에게 물립니다. 스파키는 어른들한테는 들키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되살아난 스파키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해를 받는지 잘 보여줍니다. 반면 스파키는 옆집 암컷 강아지에게는 환영을 받아요. 자, 동물들끼리는 사람과 달리 겉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까 빅터에게 과학대회 한 팀으로 참가하자고 귀찮게 굴던 에드가는 스파키를 발견하고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에드가는 빅터 집에 다짜고짜 들어와서 빅터가 스파키를 어떻게 되살렸는지 말하지 않으면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닐 거라고 빅터를 협박해요. 마지못해 빅터는 전기가 즉 번개가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에드가는 즉시 애완동물점에 가서 죽은 금붕어를 데려오죠. 번개치는 어느 날 유리병 속에 죽은 금붕어를 담아 번개를 맞게 합니다. 그러자 금붕어는 되살아났는데 투명 금붕어가 되었어요. 이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이 금붕어는 얼마간 살다가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려요. 바로 이 지점이 1984년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원작에서는 빅터가 스파키를 부활시키는 장면만이 나오는데 2012년작에는 빅터의 부활 방법을 알아버린 학교 친구들이 너도 나도 죽은 동물들을 부활시키려다가 큰 혼란이 일어나고 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이들은 저마다 죽은 박쥐를 부활시키려다가 고양이와 박쥐가 같이 번개를 맞는 바람에 날개 달린 혼종이 탄생하고 죽은 거북이를 부활시키려다가 거대한 고질라와 같은 그 가메라라고 있는데 가메라 같은 거대 거북이가 등장해버리고 문방구에서 파는 시몬키를 갖고 수영장에 뿌려가지고 실험했다가 그렘린 같은 말썽쟁이들이 마을을 혼란에 빠뜨려요. 거대 괴물 쥐도 나오고 그 햄스터도 되살아납니다. 자, 모두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건 똑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어떤 조건이 달랐기에 이토록 난폭한 괴물들이 등장한 걸까요? 이 사연을 알려면 시간을 과거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즈 쿠로스키 선생님의 과학대회를 준비하던 다른 반 두 아이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실험을 합니다. 뚱뚱한 아이가 추진력이 되는 로켓을 달고 한 아이가 이를 촬영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자, 뚱뚱한 아이는 지붕 위에서 롤러를 신고 미끄러져 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하고 맙니다. 곧 구급차가 출동하고 엄마는 왜 지붕 위에 올라갔어?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들은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답하고 곧이어 학부모 청문회가 한밤중에 열려요. 다친 아이와 엄마가 무대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은 흥분해서 말하죠. 그 선생님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봤습니까?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고 쓰여 있어요. 난 멋진 행성이라고 배웠는데 그자가 뭐라고 규칙을 바꿔요. 그러자 빅터의 어머니는 선생님이 교과서를 쓰진 않았죠 라고 말합니다. 곧이어 빅터 아버지는 일어나 빅터가 새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말해요. 자, 빅터의 부모님은 과학 선생님 편인 겁니다. 어떤 여자 학부모는 일어나서 말해요. 우리 신시아는 요새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듣도 보도 못한 것에 대해 묻는다고요. 그러자 빅터 아빠는 해명할 기회를 주자고 말하죠. 라즈 쿠로스키 선생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해서 강단에서 학부모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 사태의 발단은 여러분의 무지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학부모들은 하고 놀라죠. 과학 선생님은 관계성이 제로에 가깝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막 말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성격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말죠. 계속 이제 연설을 합니다. 과학 선생님. 무지란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멍청하고 원시적이고 미개하다고요. 여러분은 과학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개가 천둥이나 풍선을 두려워하듯이요. 꽉 막혀 있으니 과학이 이상한 마법이라고 생각하죠. 전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열린 사고를 갖도록 아이들의 머리를 확 깨버릴 겁니다. 제가 노리는 건 아이들의 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연설을 듣는 학부모들은 기겁을 하고 빅터의 부모님은 머리를 만집니다. 과학 선생님의 열정과 방향은 옳지만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결국 쫓겨나고 말죠. 자, 저는 이 지점에서 팀 버튼이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캐릭터는 라즈크로스키 선생님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감독마다 자신이 페르소나처럼 생각하는 캐릭터가 영화마다 한 명씩은 있게 마련이죠. 감독의 대리자, 대변자로 감독의 생각을 연설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경우 라즈크로스키 선생님의 말들이 곧 팀 버튼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적인 면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외톨이 스타일이 팀 버튼의 어린 시절과 꼭 닮아 있죠. 반면 라즈크로스키 선생님은 과학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입니다. 아이들도 이런 과학 선생님의 긍정적 영향을 받아서 온몸으로 일상에서 과학 실험을 했던 것이죠. 과학 선생님은 외국에서 와서 영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에게 오해될 만한 연설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이날 학생들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들 때문에 잃고 말았습니다. 라즈크로스키 선생님이 짐을 차에 실으며 떠나려고 해요. 낮에. 이때 빅터가 선생님 옆에 등장하죠.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설명할 이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메시지적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말하기 위해 팀 버튼은 이 영화를 만든 거죠. 팀 버튼이 관객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빅터가 말합니다. 체육 선생님이 심사하다니 말도 안 돼요. 그 선생님은 과학에 관심도 없어요. 라즈크로스키 선생님이 말하죠. 내 고향에선 모두가 과학자란다. 내 배관공은 노벨상도 탔지. 하지만 너희 나라엔 과학자가 부족해. 네가 과학자가 되렴. 과학자는 인기 없어요. 사람들은 과학의 혜택은 좋아하면서 과학이 제기하는 질문은 싫어하지. 질문이 있어요. 역시 넌 과학자구나. 대회 때문에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성공했지만 다음번엔 실패했어요. 반만 성공했다가 망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빅터가 성공한 첫 실험은 스파키의 부하를 가리키는 것이고 반만 성공한 두 번째 실험은 금붕어를 되살렸는데 투명하게 됐다가 사라져버린 걸 가리킵니다. 빅터는 직접 말할 수 없으니 두루뭉술하게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은 말합니다. 애초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과학자에겐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해. 첫 실험은 애정을 갖고 했니? 네. 두 번째는? 아니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실험 조건이 바뀐 거구나. 전 엉뚱한 이유로 실험을 했어요. 과학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단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렴. 라즈크로스키 선생님은 빅터의 어깨를 만지며 악수합니다. 빅터도 무언가 크게 깨달은 표정이죠. 자, 따지고 보면 스파키가 부활한 것도 기적이나 마술이 아니라 과학의 힘으로 가능했어요. 과학 선생님이 보여주신 개구리 뒷다리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실험. 그게 과학의 시작이었죠. 스파키의 몸에도 번개 같은 강한 전기 에너지를 흐르게 하면 되살아날
거라는 빅터의 믿음이 있었죠. 프랑켄슈타인 역시 신비한 마술보다는 과학의 이름으로 시체를 되살린 것이었어요. 어쩌면 프랑켄슈타인이 다른 드라큘라나 마녀 같은 그 귀신이나 유령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이 그를 만들었고 과학이 그를 움직였어요. 이 영화의 메시지도 과학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외감, 그리고 과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빅터의 경우 과학의 대상이 되는 스파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과학 실험을 해서 스파키가 살아있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되살아났죠. 하지만 빅터 친구들의 경우 대상에 대한 애정을 결여한 상태로 실험을 했고 그 결과 그 동물 시체들이 되살아나긴 했지만 다들 너무나도 난폭한 상태로 폭주합니다. 라즈크로스키 선생님 말 맞다나 과학자에겐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중요한 것이죠. 과학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지만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일종의 현실 세계에 대한 은유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두 얼굴을 하고 있죠. 빅터가 되살린 스파키처럼 선하고 다정한 얼굴과 아이들이 되살린 거북이, 박쥐, 시몬키, 거대한 쥐처럼 잔인하고 사악한 얼굴 말이죠. 과학은 인간의 생활을 한없이 편리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자, 핸드폰은 어디서나 전화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 편하죠. 반면에 수시로 누군가의 연락에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와 게임에 24시간 노예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과학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 마음이, 애정이 중요합니다. 이 영화의 교훈은 과학도 애정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역설적이기도 한 게 과학만큼 이성적인 영역이 없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과학도 가슴이 필요하다. 애정 없이 무언가 다룬다면 몬스터처럼 우릴 급습할 거란 메시지인 거죠. 영화 후반부에 묘사되는 되살아난 동물들의 밤은 요란스럽고 끔찍합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쁘죠? 고전 되살아난 시체들의 밤의 동물 버전이 프랑켄 위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이들이 동물들을 되살리고자 했을 때의 마음가짐은 한마디로 호기심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호기심을 나쁘다고 보진 않죠? 오히려 과학에선 호기심을 권장하죠. 아이들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고 그저 호기심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동물 시체를 그 땅에서 파내서 저마다 가져와서 번개를 맞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사태를 이토록 극단적으로 몰고 갔어요. 자, 호기심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호기심은 악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호기심은 무책임한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애정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만약 애정을 갖고 그 아이들이 동물들을 부활시켰다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스파키 역시 그 동물들처럼 되지 않았던 것은 단지 우연은 아닐까요? 모든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애정이란 조건은 어떻게 동물 시체들에게 작용한 걸까요? 자, 궁금하죠. 그리고 난리법석인 극 후반부에 어떤 꼬마는 자신이 되살린 햄스터가 진짜 햄스터만 합니다. 이 햄스터만한 햄스터를 보고 거대 개수가 된 거북이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작은 햄스터는 용기 있게 거대 거북이에게 기어가요. 하지만 이내 거대 거북이에게 밟혀서 죽고 맙니다. 영화의 개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네요. 특히 이 영화는 옛날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도 담고 있습니다. 거대 거북이는 일본의 괴수 가메라를 연상시킵니다. 저는 작년인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가메라 시리즈를 연달아 3개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재작년이겠네요. 네, 가메라. 저에게는 그래서 고질라보다 가메라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팀 버튼이 일부러 카메라에 대한 오마주로 거대의 거북이를 출연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이 영화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 실사 영화보다는 카메라 같은 거북이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에서 거대 거북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툭툭 끊어지는 맛이 특촬물 생각이 자연스레 납니다. 나무위키에 찾아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카메라는 1995년 카메라 대개수 공중결전이란 타이틀로 실로 긴 세월 끝에 부활할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은 당시 고지라 시리즈의 침체에 의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던 일본 특촬 괴수 영화계에 있어 실로 폭풍과도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1996년에 카메라2 레기온 내습과 1999년에 카메라3 사신 이리스 각성으로 이어지는 소위 헤이세이 카메라 3부작은 지금까지도 일본 특촬 괴수 영화 팬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칭해지는 명작들이다. 이 3부작을 제작한 가네코 슈스케 감독과 특수효과 담당 히구치 신지는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런 영화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오마주라고 봐요. 그리고 시몬키가 개수화된 모습은 그렘린을 연상시켜요. 자,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다니며 난동 부리는 모습이 그렘린과 꼭 닮았죠. 그렘린은 1984년 미국에서 개봉된 호러 괴수 영화예요. 이 편은 1990년에 나왔습니다. 그렘린들은 죽을 때 몸통이 마치 폭죽처럼 폭발하듯이 잔인하게 죽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시몬키 괴수들도 이와 똑같이 죽을 때 폭발하듯이 팝콘처럼 폭발하듯이 죽어요.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죠. 자, 이들은 소금에 닿으면 팝콘처럼 터져 죽는 설정으로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만한 괴수치는 스파키와 싸우다가 스파키의 볼트 부분에 감전돼서 죽고, 거대 괴수 거북이는 빅터가 기지를 발휘하여 전기를 몸에 흘려서 죽고 맙니다. 안타깝죠? 죽은 애들을 되살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또 죽여버리는 이런 사태. 이제 남은 건 박쥐와 고양이가 합쳐진 괴수 한 마리인데, 마을 뒷산 풍차까지 그 옆집 여자아이를 쫓아가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와 암컷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빅터도 따라가죠. 빅터는 우여곡절 끝에 이들을 구해냅니다. 구해냈는데 자기는 풍차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거를 스파키가 두고 볼 리가 없죠. 스파키가 구해줍니다. 하지만 스파키의 꽁무니를 박쥐 괴수는 집요하게 물고 풍차 안으로 둘이 같이 들어가죠. 이 고양이는 초반부에 스파키가 쫓던 그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복수하는 거죠. 불타는 풍차 안에서 스파키와 박쥐는 대결을 벌이다가 하늘 위에서 불에 탄 나무가 떨어지는 바람에 박쥐는 몸이 관통당해서 죽고 말아요. 스파키는 타오르는 풍차 안에서 탈출을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이때도 두 번째로 빅터가 NO 하는 장면이 두 번째로 나와요. 자, 빅터는 안타깝게도 스파키가 죽는 장면을 두 번이나 목격한 거죠. 한 번은 초반에 야구장에서 차에 치여 죽는 장면을 봤고, 다른 한 번은 불타는 풍차 안에서 타 죽는 장면을 봤어요. 자, 빅터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이토록 극적으로 아프게 죽는 장면을 목격했으니 트라우마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 빅터의 목숨을 구해준 스파키를 위해 모든 어른들이 힘을 모아요. 자동차의 엔진을 일일이 전선으로 이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스파키를 되살리려는 것이죠. 자, 스파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시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야겠죠. 빅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1984년작과 동일해요. 자, 프랑켄슈타인의 직접적 계승을 밝히기 위함인지 빅터 가족의 성은 프랑켄슈타인으로 나와요.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인 것이죠. 그리고 비틀주스에도 출연했던 위노나 라이더가
옆집 여자친구인 엘사 반 헬싱의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틀주스에 나왔던 캐서린 오하라는 빅터의 엄마 역할인 수잔 프랑켄슈타인을 맡았어요. 그리고 빅터의 성가신 친구 에드가는 아마도 호러 판타지 소설의 거장 에드거 앨런 포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극 초반부에 나오는 빅터가 만든 영화에도 아까 비록 장난감이지만 괴수들이 등장했죠. 극 후반부에 나오는 진짜 괴수들의 복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는 괴수 영화에 대한 팀 버튼의 애정과 헌사라고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팀 버튼 감독님께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주기를 보면 1982년 빈센트, 1993년 크리스마스의 악몽, 2005년 유령신부, 2012년 프랑켄위니, 이렇게 거의 10년 주기로 만드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 버튼의 피에는 애니메이터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의 애니메이션 사랑이 이렇듯 주기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이니 조만간 팀 버튼 감독님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신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코로나도 있으니까 실내에서만 제작하는 애니를 만들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스톱모션도 좋지만 디즈니 같은 팀 버튼 표 2D나 3D 애니를 보고 싶기도 해요. 자, 이제 오늘 할 준비한 내용은 다 했네요. 예.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